여기 찾아오시는데 처음 오신 분들, 예, 찾아오시는데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그 어떻게 오셨어요? 지하철 타고 저기서 버스 타고 오셨나요?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렸죠. 15분. 예. 이게 이곳이 위치가 참 좋은데 근데 교통이 약간 불편해서 지하철역에서 약간 가까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한데,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참 이렇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기가 옛날에는 뭔지 아시나요 혹시?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쓰레기장. 예, 마포 상암동 쓰레기장이었는데 그 쓰레기장 위에 우리가 아름다운 공원을 지었어요. 공원을 지었고 또 여기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적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또 박정희 대통령이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그 10월 유신을 돌아보면서 박정희 청년 세미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트루스포럼의 김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까 그 유신을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가볍게 이렇게 저희가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게 세대마다 교육 내용이 조금 이렇게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셨는지 잠깐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요. 원윤희 실장님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유신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나요? 네, 유신으로 인해서 독재가 가능해졌다. 그런. 네. 그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우셨나요? 아니면은? 네,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저는 근현대사를 이렇게 뛰어넘은 세대였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근현대사를 선생님들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뛰어넘으셨습니다. 저보다 혹시 저보다 혹시 늦게 고등학교를 다니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같은 그런가요? 네,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서 진우님 아까 전에 뭐라고 하셨죠? 유신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다고 하셨죠? 일단 유신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산업화를 반환했지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만들었던 배경이 이제 유신으로부터 좀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게 제가 9종 교과서를 이렇게 다 보니까 어떤 교과서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신으로부터 독재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책들도 있고 어떤 책들은 그냥 삼성경부터 그 독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있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제 어떻게 배웠다고요? 다은님? 유신헌법으로 예. 대통령 한 사람이 선거권, 입법서는 행정을 다 독점하게 되었다. 유신헌법은 그런 독재를 가능하게 했던 헌법이었다. 예, 이게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구정 교과서가 대부분 이런 취지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또 개정 교육과정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을 잡으면 그 교과서는 이제 뭐 한 5년쯤 뒤에 다시 이게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지금 있는 교과서 내용대로 기본적으로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공부할 친구들은 고등학생 친구들은 박정희 대통령 유신을 통해서 그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고 그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을 유린한 대통령으로 기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은 있어요. 그런데 유신하고 분리해서 배웁니다. 분리해서 배우고 그냥 경제 발전과 박정희 대통령을 사실 이렇게 좀 분리시키는 그 서술 구조이기 때문에 유신과 경제 발전을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교과서가 돼 있어요. 교과서가 돼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 유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다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백석대학교의 이성은님,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이다은님, 그리고 또 세 번째 성균관대학교의
이건희님, 이 세 분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백석대학교의 이성은님 발표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에서 지금 사회복지랑 경영 전공하고 있고 막학기 마무리 중에 있는 이성은입니다. 이번 유신 50주년을 맞이해서 청년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발제 내용은 유신을 전후로 한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과 전개 내용을 객관적 평가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 국가의 현대사를 바라보면은 국내 정치와 대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유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국제 정세와 북한의 도발을 비롯한 국내 정치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972년 유신이 진행된 배경과 맥락으로 유신 전후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적 위기 상황으로 당시 북한은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통해서 남한에 대한 게릴라성 도발을 계속했고 남한을 무력으로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중국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와중에 베트남전에 지친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아시아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국가들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미국에 의존한 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지는 심각한 위기에 맞서게 됩니다. 이제 유신은 북한의 도발로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진행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당시 한반도의 위태로운 안보 상황은 중국과 미국의 사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13년 10월 24일 청샤오 중국 인민대 교수는 평화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의 기밀해제 문서를 공개하면서 김일성이 1965년 제2차 한국전쟁을 계획했지만 중국이 거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1965년 김일성은 한국이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병하면서 생긴 국내적 안보 공백의 틈을 이용한 남한을 침공하려 했고 북한 주재 중국 대사에게 파병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중국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 교수의 발표는 유신 전후로 긴박한 한반도 정세의 중국 외교 문서를 통해서 최초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미국에 넘어와서 미국도 북한이 한국에 대한 체제전복 전쟁을 계획 중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67년 12월 주한미군 본스틸 사령관이 맥나라가 국방장관에게 발송한 보고에 따르면은 김일성이 체게바라 제안한 노선을 따라 분쟁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방식을 택했다는 확정적 첩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으로 67년 7월에 작성된 미국의 정보 분석 자료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체제전복 전쟁을 벌이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1960, 70년대 발생한 북한의 무수한 게릴라성 도발은 이런 연장선상에 진행된 것입니다. 유신을 전후로 북한이 사실상 제2의 남친 전쟁을 통해 한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 했고 그리고 이런 기조에 따라 한반도에서 60, 70년대 북한이 은밀하게 파견한 무전공비 한국군 사이의 교전이 빈번하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북한 도발의 전개를 살펴보면 무력 도발로 한 습격 사건이 수차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64년에 총 32건의 무력 도발이 있었고 한국군 4명이 전사했으며 65년도에는 55건의 무력 도발로 한국군 20명이 또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2년이 지난 66년도 5월에는 무전공비들이 경남 진주에 침투를 했고 같은 해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북한은 7회에 걸쳐 한국군의 기습 도발을 감행을 했습니다. 66년 11월 한국이 베트남 파병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북한의 도발 수위도 점차 올라갑니다.
67년 1월 해군 오육함 당포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격침을 했고 같은 해 4월 12일에 중부전선에서 교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북한군이 화천 부근 비무장지대로 침투를 하면서 한국군이 대응 사격을 진행했던 정전 이후 최초로 포사격이 있었던 교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서부전선의 미군마가 폭발을 했으며 강릉 고단지구의 무전공비 침투 사건, 그리고 또 연평도 포격 사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68년도에는 이제 전쟁의 그 이후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1월 21일 북한 무전공비 31명이 수도인 서울 청와대 습격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청와대 기습 과정에서 이제 민간인 7명이 포함해 총 32명이 사망을 하고 5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같은 해인 68년 11월에는 울진 삼척 지역에서 약 60명의 무전공비가 또다시 침투를 했으며 69년도의 3월과 6월에는 주문진과 확산도에서 무장공비 출현으로 교전이 이제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70년대에 들어 북한은 분리할 때는 이제 대화를 시도를 했다가 다시 또 유리해지는 상황에는 무력을 동원하는 화전영문 전술을 사용하여 도발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울진 삼척 지역 무장공비 침투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도발 사건에서 북한의 도발은 남치명 땅굴 발각을 시작으로 75년도 강원도 철원 땅굴, 그리고 78년도 경기도 파주 판문점 남방 4km 지점의 비무장 지대 안에서 발견한 땅굴, 그리고 90년대에는 3월에 강원도 양구에서 제4땅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유신에 대한 평가를 절대적 민주주의로 기준 삼아 유신을 바라본다면은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역사적 기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유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유신에 대한 평가는 이제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민주화를 잣대로 시민 자유, 인권, 민권 등의 개념으로 판단하면 이제 대단히 잘못되고 나쁜 체제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유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해서는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해서 말씀했던 것과 같이 당시 북한의 도발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신을 전후로 한 시점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수천만이 학살당한 문화 대혁명이 함께 있었고 캄보디아에서는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베트남전에서 철수한 이후에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이 학살당하는 킬링필드가 있었다는 점도 이제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당시 동북아의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캄보디아 닉슨 독트린으로 베트남전에서 철수한 사건과 그 국내외적으로의 상황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복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제 소위 내재적 접근에 의하면 그들이 비난하는 박정희의 인권 문제도 근거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유신에 대한 객관적인 교육 과정을 교과서에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유신 독재로 표명을 해서 민주화를 절대적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유신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긴 했지만 역설적으로 유신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로 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당한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저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유신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아까 앞에서 다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 그냥 저는 이제 딱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그 유신 체제가 뭔가 독재자로서 갈 수 있는 큰 체제 역할이었다라는 걸로 이제 인식이 되었습니다. 네. 그 이번에 발표 네.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공부가 됐을 텐데 네. 혹시 그 유신 당시에 네.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많았었다는 것을 그 이번에 발표 준비하기 전에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었나요? 이제 알고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뭐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땅굴 발견된 사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쯤에 이제 청와대 습격 사건 정도의 이슈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 시대적 배경 맥락이 유신을 했어야만 했다라는 생각을 뭔가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게 유신이라는 체제가 제가 이제 배워온 학습했던 걸로는 이게 뭔가 독재를 하고 억압을 했던 걸로만 기억을 했는데 이제 국내외적으로 계속 이제 다은님도 발표를 해주시겠지만은 이게 뭐 닉슨 독트린 도 있었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이게 체계가 잡혀 하나로 모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적 흐름의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뭔가 이번 발표 과정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그래야만 했었구나. 그리고 꼭 유신 체제여만 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신 체제가 아니더라도 유신 체제와 같은 걸로 했어야만 가능했던 시대적 배경이었다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예. 발표 중에 65년도에 네. 그 중국에서 이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북한에서 실제로 제2의 한국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중국의 승인을 요청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네, 이번이 아예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중국 아까 사료 봤던 것처럼 한 3개 정도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중국의 사료랑 미국 사료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기밀인 거잖아요. 그걸 이제 중국 그 교수님이 공개를 하신 내용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유신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번에 유신 체제에 대해서 유신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그런 뭔가 핵심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이번에 좀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 있는 네. 시간이 됐으면 하고 앞으로도 네.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많은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면서 이제 좀 다른 목소리들 네. 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성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찾아보면서 이게 재밌는 내용들 되게 많이 발견했는데요. 이게 65년도에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쳐내려고 중국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중국이 거부를 했어요. 중국이 거부를 했고 다행히 그러기도 했고 그 무렵에 라틴 아메리카나 그 소련의 지원을 받는 사회주의권역에서 게릴라 전투가 유행을 했습니다. 유행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베트남전 같은 데서는 이렇게 전복시켜 버리기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 고무된 김일성이 지속적으로 그런 게릴라전을 한국 안에서 이렇게 시도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는 거를 몰라요.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때 나라 상황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언급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승복 어린이 사건 혹시 아시나요? 이승복 어린이 예, 아세요? 이승복 어린이 모르시죠? 그렇죠? 고등학교에서 안 배워요. 고등학교에서 안 배웁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했다고 해서 그 무장공비들이 그러니까 게릴라전 하려고 했던 무장공비들이 강릉 쪽으로 침투를 했는데 어린애 입을 찢어 죽였어요. 그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 좌익 진영에서 한 게 뭐냐면은 이게 조작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승복 사건 자체를 조작된 사건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승복 어린이가 저항하면서 살해당한 게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정확한 워딩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였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살아남았던 형이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이외에 더 어떤 증거가 필요한 건지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승복 어린이 지금 모르셨잖아요. 두 분 모르셨잖아요. 이승복 어린이가 그래서 사건 당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1969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일이 있고 나서 반공교육을 하는데 항상 그 이승복 어린이 사례가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에 대해서도 찬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역사적인 시대적인 맥락을 빼놓고 지금 유신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또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